이어서 2015학년도 하반기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5학년도 하반기 요거까지 기출문제를 갖다가 제가 소화를 할 건데요. 바로 2015학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교육학 논술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게 되는 게 바로 2015학년도 하반기 교육학 논술 문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재심은 그렇다고 치고 배점 문항이 굉장히 상세해지면서 어떠한 요소, 어떠한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문단을 갖다가 구성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적시를 해줬어요. 바로 이 2015학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제가 2015학년도 하반기 요 기출문제까지 보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2015학년도 상반기,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상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관한 어떤 일종의 가답안들은 무량진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냥 인터넷만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가답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5학년도 한번 볼게요. 자, 개요 문제. 다음은 A 고등학교 초임고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 설계와 학생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1에서 4의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주제의 큰 내용은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교사의 역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바로 학생 중심,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한테 유익한 무언가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큰 주제들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라서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요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다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2014학년도 상반기 같이 상담 이론이 그냥 본격적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것이 됐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배점 문제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는 어떤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생뚱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예.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 제시문하고 배점 문항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만 문장을 구성을 하면, 이 주제,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거에만 맞게끔 문장을 구성하더라도 19점 맞고 18점 맞고 그러지 않아요. 다 20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지금 2015학년도 하반기 여기까지 6번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이렇게 쫙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학교장님이 이런 말씀들 안 하세요. 이완 결합체제가 어떻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였잖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틀을 갖추는 학교장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면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학교장님 최고예요. 뭐 이렇게 안 해요. 저 양반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뭐 이원 결합체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뭐 수업 방법 모형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야 대단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민 거죠. 이렇게 꾸민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교장 선생님이 훈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상술하는 형식이 이제 2015학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정리를 이제 해본 겁니다. 이제 배점 문항에서 기능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그다음에 한계 각각 2가지씩 제시해라. 우리 이제 이것들 다 배운 겁니다. 교육사회학 쪽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앞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선발 배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 있어가지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쓸 수 있고 이 한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어디로부터? 갈등이론, 신교육사회학 이쪽에서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 한계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체제적 특징 각각 2가지만 제시하시오. 이건 너무나 우리들이 이제 학교 조직하고 관련해가지고 다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각각 2가지만 제시하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보통 이제 우리 아디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ADDIE. 그거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우리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거 역시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았어요. 201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거지향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너무 절대평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장점 2가지만 제시해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래서 2015학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2016학년도도 그랬고 2015학년도 하반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갈수록 까다로워지죠. 자, 까다로워지는 것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엽적인 어떤 지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평가 같은 교육 평가 부분들은 이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평가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제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다 이제 체계성을 갖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형태로 나왔었고, 그래서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정도의 문제만 나와도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가 없는. 자,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이렇게 글감. 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교 교육의 기능, 학교 조직의 특징, 수업 설계, 학교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형적인 제가 이제 그 글을 풀어가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세요.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글감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파악하는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명중호 저 선생보다는 내가 글은 훨씬 잘 쓰지.
뭐 저렇게 글을 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결론해서 이제 글감,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썼어요. 이상으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능이론, 학교 조직, 수업 설계, 교육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교육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기 대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학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관례적 관점과 이완 결합 체제의 관점으로 학교 조직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설계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 설계 못지않게 수업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유형에 대해 고민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썼습니다. 못 썼죠? 못 썼어요. 제가 봐도 결론 그렇게 나이스하게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오자도 나오고 탈자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감점을 갖다 확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냥 이렇게 딱 썼어요. 아,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반 제가 이제 서론 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본론.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선발하고 업적주의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있다. 학교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 이동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기존의 불평등한 위계구조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특정 직업주의 집단의 조건을 제한하여 집단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화시키고 상하의 위계에 따라 권한과 직위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교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관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 조직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을 하는가 하면 학교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재량과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 세 번째.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인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직접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습 양식 등을 분석하는 학습자 분석이 중요하다. 이제 이게 앞쪽에 분석에 해당되는 두 개였고요. 이러한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수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수업 목표에 두는 준거지향평가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준거지향평가는 모든 아동들이 학습 목표의 최고점을 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한다. 그리고 아동 간의 경쟁심을 제거하고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 교육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렇게 결론을 썼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5학년도 하반기까지의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쭉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역순으로 푼 까닭은 시험 문제의 어떤 명징성을 좀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15학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줄 수도 있지만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그 세 개 연도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갖다가 좀 더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드린 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순으로 가면서 시험 문제의 어떤 경향성 내지는 변화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2015학년도 하반기, 2016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과 그리고
배점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의 어떤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양자를 연결시켜서 요구하는 어떤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삐그덕될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과 그런 어떤 배점 문항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 양자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문장들을 갖다 구성하고 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전체적인 문장 구성이 쭉 이어지게끔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험을 치르는 어떤 그 시간 자체가 6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쓰면서 느낀 거지만 한 1500자 정도씩 돼요. 근데 1500자를 쓰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 생각을 갖다 즉각적으로 풀어봐라. 어떤 주제 주고, 천자.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천자 쫙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범 답안을 외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 그게 이제 훨씬 더 쉽죠. 그게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개요 문제, 제시문, 그다음에 이제 배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어떤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글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한 부담이에요. 차라리 그냥 주고 주제 주고 거기에 관한 이제 그냥 제시문만 딱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죠. 근데 제시문도 있고 배점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또 따로 주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온갖 학자들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문장을 갖다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서론, 본론, 결론에 유기적인 어떤 그 문단 구성을 신경 쓰지 마시고 각 문단 4개입니다. 본문에 있어가지고 4개의 각 문단에 있어가지고 연결성만 유지시킬 수 있으면 돼요. 굳이 본론 1, 본론 2, 다시 넘어가지고 본론 3, 본론 4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게 채점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표현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 뭐 이런 점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될까? 본론에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론에 다 썼잖아요.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다 썼기 때문에 결론에 굳이 본론에 있는 1, 2, 3, 4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결론에 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제 좀 더 쉽다. 나는 그게 좀 더 쉬워요.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제시문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만큼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문장 구성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내가 쓰는 답안지나 제시문이나 똑같은 글감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시문에 나오는 특히나 이제 그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제시문의 글의 어떤 짜임새의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답안을 구성하면서 만들어낸 문장보다는 제시문 쪽에 나와 있는 문장의 짜임새나 구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빨리 배치하고 배열해가지고 쓰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 답안을 갖다가 이제 구성하는 꾸리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과 만나
되면서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